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비싸다고 명품은 아니지만 흔히들 명품이라 부르는 고가 사치품 하나에 200만 원을 넘는 가방의 수입액이 지난해 7,9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258%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이런 가방 수입 금액의 증가율도 21년도에 44.9%, 지난해 38.9% 등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런 고가 가방 수입액이 5,7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고 있다네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계 역시 지난해 9,300억 원 가까이 수입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보다 83% 늘어난 겁니다. 고가 사치품을 찾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화려하게 포장해주고 나를 드높여주는 수단으로 이런 상품을 찾는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가방을, 나의 시계를 내가 돋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방과 시계가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준다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11일 월요일 아침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삼성그룹이 오늘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이것을 시작합니다. 지난 1957년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5대 시중은행도 올해 이걸 통해서 약 2,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 선발 그리고 교육 등의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 채용 제도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흔히 두 글자로 줄여서 부릅니다. 특채, 수시 채용 아니고 이 두 글자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KBS 1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356님. 빛의 속도로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퀴즈 정답 받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이환주 파이낸셜 뉴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급전 통로가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 해보고요. 네. 지난 주말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들의 최근 부채 증가 현황 살펴보고요. 같이 중소기업들 추석 상여금 계획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범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또 관련해서 공소시효 연장 법 개정 소식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어예진 소장 네. 그 뉴스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대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은행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문턱이 높고. 근데 대부업체도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네, 이 대부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많이 들어본 네.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이런 곳들인데요.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 가계 신용대출 신규 금액이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가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 대출 규모가 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인 4분의 1 거죠. 수준밖에 안 된다. 네, 대부업계가 가계대출이 줄어들면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덜 빌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좀 좋은 소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진 건데요. 이렇게 좀 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해줄 자금을 마련할 때 보통 회사채를 발행해서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게다가 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또 연체율 또 부도율 이렇게 높아지면서 장사할수록 손해인 역마진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예 대출 문 자체를 걸어 잠근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출 금리를 더 올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불가능한 게 안 되죠.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높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 20% 그 이상으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저축은행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위험 수위로 올라오면서 일제히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올해 상반기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가 17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대폭 줄었죠. 연체율 급증과 함께 이익도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저축은행 79개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올해 20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저축은행 실적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이자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10개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 그러니까 예금 이자는 지난해 상반기 6천억 원 규모에서 올 상반기 1조 4천억 원대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냐? 이거는 지난해 하반기에 저축은행들이 서로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출혈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거든요. 자금을 조달하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이자 비용 증가로 돌아온 겁니다. 일례로 지난해 1월 1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2.37%였는데 그해 12월 1일에는 5.53%로 치솟았습니다. 이자 비용은 고객이 예금을 예치한 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달까지 회계상에 나눠서 기록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손익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대부업체도 그렇고 대부업체들도 대출을 해줄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장사 여기까지만 하자. 네. 이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돈 빌리기 힘든 이런 중저 신용자들은 저축은행도 좀 막히고 대부업체도 막혀버리면 이 사채 같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곳들은 또 최대 수백 %의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700건으로 평균 대출액은 382만 원, 평균 금리는 무려 414%로 집계가 됐습니다.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 신용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좀 정책 금융 상품을 좀 많이 제공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개시 하루 만에 주간 상담 가능 인원인 6,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이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소진이 되면서 이른바 오픈런 대출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소수점에 그치는 5대 시중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이 연내에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참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내려오고 있는 게 그 금리를 지불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돈을 빌리는 그 모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또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법정 최고 금리는 낮추면서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민금융 어떤 정책 자금으로 계속해서 빌려주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는 좀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골라온 경제뉴스 이번에는 기업들이 빚을 내는 소식인데 지난 5년간 부실 기업들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요. 예, 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부 감사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3만 5천 개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총부채가 2018년에 1,719조 원에서 2022년에 2,719조 원으로 5년 동안 1,000조 원
매년 평균 한 200조 원씩 부채가 증가했는데요. 네. 또 이제 분석 대상 기업 중 부도 확률이 10% 이상인 기업은 부실 기업으로 따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부실 기업의 부채는 매년 25%씩 증가해서 일반 기업 평균보다 2배 가깝게 부채가 빨리 늘었고요. 5년 동안 부실 기업의 부채 총 규모도 2.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부실 기업의 부채가 기업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로 증가를 했는데 이제 부실 기업일수록 부채 증가 속도도 양도 일반 기업 평균보다는 빠르고 많았다라는 건데요. 업종별로 살펴봤는데 부동산업과 운수업, 건설업의 부실이 특히 컸는데요. 특히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PF 대출 부실 많이 나오는데 관련한 영향인 듯으로 분석이 되고요. 은행들이 총 기업에 빌려준 돈에서 부실한 기업에 빌려준 돈, 그걸 신용위험도라고 하는데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대출한 부실의 위험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별로는 부실 대출의 비중이 국내 은행들이 12%, 이보다 좀 빈약한 저축은행이 부실률이 20%로 더 높았습니다. 부실 기업이어서 부채를 더 많이 빌릴 수밖에 없고 부채가 많아지니 또 부실해지고 있고 이번엔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 이야기인데 이게 좀 곳간이 채워져야 인심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추석 상여금을 줄 계획이 없다 이런 소식이 왔네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의 비율이 48%, 약 절반 정도였습니다. 네. 이 절반을 준다라고 봐야 될지 절반을 못 준다라고 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요. 중소기업 1인당 평균 상여금 지급액이 한 45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해랑 비교하면 이 지급액 비율은 한 10%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네. 금액도 지난해에는 기본급의 50%였는데 올해는 54% 정도로 늘었고요. 중소기업이 올해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는 1억 1,560만 원이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보다 한 1,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추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납품대금 조기 회수가 가장 큰 응답을 보였고요. 네. 이 밖에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 결제를 연기한다 순이었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6%나 됐습니다. 설문에 참가한 중소기업 10곳 중 약 4곳이 추석 공휴일 이외에 추가 휴무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2일 그리고 다음 날인 개천절을 포함해서 평균 휴가일은 1.5일 정도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이랑 거래하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럴 때 대기업들이 결제 금액을 좀 조기에 지급해주는 것들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혜진 소장, 지난 주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어떤 결과들 나왔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G20 회의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우선 의미 없는 얘기만 오갔다. 뭐 성공 그래요? 아니면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인 G20 공동 선언문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G20 뉴델리 리더 선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이 원론적인 입장만 담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표현도 누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따지지 않는 식으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작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침공이라는 단어, 어그레션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네.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내 전쟁으로 바뀌면서 이거 좀 러시아와 중국의 입김이 강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서방 외교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곡물 비료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라. 즉 흑해 곡물 협정을 재개하라는 요구와 핵무기 위협 그리고 사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는 점에서 또 한편에서는 결국에는 타협의 결과가 아니겠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이번에도 중국에 대응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요 포인트인데요. 네. 미국이 인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철도, 전기통신 케이블, 또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으로 연결하는 경제 회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름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줄여서 IMEC입니다. IMEC. 네, 이번에 G20에서 해당 국가들과 양해 각서까지 체결을 했는데 네. MOU 체결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고요. 그밖에 이스라엘과 요르단도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이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를 연결해서 무역을 촉진하고 또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청정 수소를 공급할 방침인데 이거는 이제 전쟁 이후에 가스 공급을 좀 무기 삼고 있는 네. 러시아를 염두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중국의 1대1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내륙으로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잇는 또 해상에서는 중국,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을 잇는 1대1로를 겨냥한 이 맞불 행보라고 보면 네. 되십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이 요즘 사우디 등 이 아랍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이스라엘까지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취임 때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아랍 국가들 간의 이 관계 정상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원자재 독점, 뭐 에너지 확보 이런 영향력 우위 등을 위한 1대1로에 미국이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계획이다. 이게 내년부터 실질적인 어떤 건설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도 참 그 나라들의 이합집산에 따라서 모임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IMEC 외울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G20에 아프리카 연합이 가입을 해요. 네, 이번에 아프리카 55개국이 가입해 있는 아프리카 연합이 G20에 가입을 하면서 유럽 연합 이후 두 번째 단체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20이 아니어가지고 네. 조만간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G20이 더 이상 20개 국가가 아니다. 네.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가입을 두고 이 평가가 나오는데 외신에서는 인도의 입지가 더 커졌다. 인도요. 예, 이런 평을 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인도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같이 이 남반구에 주로 모인 개발도상국들을 묶어서 부르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면서 자신이 리더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아프리카가 가입하면서 인도의 입지가 좀 강해졌다. 이런 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리카 연합의 가입이 오히려 G20 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을 악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지금 중국 자본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55개국이 가입해 있는 아프리카 연합인데 이걸 하나로 볼 건지 55개국으로 볼 건지 나중에 그러면 G20이 한 G70, G80 이렇게 하나로 볼 겁니다. 유럽 연합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하. 아프리카 연합도 하나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항상 농협, 수협 이런 조합, 그 조합장 선거 있을 때 참 복마전 많이 펼쳐지는데 이번에 무려 800명 넘는 선거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전국의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약 1,400개 조합에서 치러진 선거와 관련해서 예. 1,441명을 입건하고요. 이 중에 83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상 모든 조합 선거에서 범죄가 발생한 셈인데요. 예. 이 중 60%가 넘는 곳에서 재판에 넘겨질 정도의 범죄 혐의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 당선자 중에서도요 8%가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00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1,441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역시 주된 이유는 금품입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금품 선거로 입건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서 전체 70%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어서 흑색 선전, 사전 선거 운동,
임원 등의 선거 개입 순으로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지역의 한 당선자는 조합원 등 한 60여 명에게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850장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전북 지역의 한 조합장 당선자는 올 초 경쟁 상대에게 후보자 등록을 안 하면 1억 7천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후보 매수. 예, 맞습니다. 공직자 선거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흑색 선전이 가장 많은데요.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수수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유권자가 적어서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사적 관계에 얽매여 투표를 하고요. 금품 수수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참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닌데 이 지역 조합장 선거 때 와 이런 지저분한 일이 끊이질 않네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잡아내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와요. 예, 조합장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서 촉박한 수사기간에 쫓겨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기관이 급하게 수사를 몰아서 벼락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거범죄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선거 직후에 빠른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요. 다음 선거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다만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수도 많고 사건도 많은 만큼 동일한 6개월이 적용되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수사기관에 토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까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는 방식인데 게다가 6개월 단기 공소시효까지 겹치면서 막바지에 사건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시효 완성 1개월을 앞두고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이 검찰에 집중적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면밀한 검토와 보완 수사를 하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모두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1,몇백 군데에서 한꺼번에 동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거기에서 1,400명 넘게 입건이 됐고 8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거를 6개월 안에 수사를 다 끝내야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 3월에 선거였고 지금 9월에 기소가 된 거니까 6개월 딱 목에 차서 기소가 된 거네요. 이 대책은 없을까요? 예, 검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검경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요.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공소시효를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검찰은 향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어서 범죄 발생 후 범행 사실이 드러나 고발에 이르는 시간까지 고려할 때 현재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나눠 쓰고 있는 만큼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요. 매출 500대 기업 중에서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이 35%에 그쳤고요. 그나마도 채용을 줄이겠다라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 또 수익성 악화 어렵다는 이유죠. 올해 취업 경쟁률이 평균 81대 1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제상식 퀴즈는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람을 뽑긴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라고 채용하라는 제도를 말하죠. 현재 4대 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런 채용 제도가 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각 직군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수시로 뽑겠다라고 하면서 수시 채용은 늘어나고 이 채용은 좀 줄어드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뭐 네 글자도 좋고요. 줄여서 두 글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그리고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738님 계속 공기업에 도전하는 우리 딸 안타깝네요. 언제쯤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요. 끝까지 화이팅하자. 힘내. 예. 따님에게도 응원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6287님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저희처럼 5인 이하 작은 회사들은 직원을 뽑고 싶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라고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반대로 1190님은 24살입니다. 취업하고 싶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1190님 이렇게 또 경제방송 열심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니까 뭔가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고 계시는 걸 겁니다. 예. 그리고 7010님 우리 아들도 꼭 합격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761님 대학생 때 이걸 준비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답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금과 죽음. 예. 자 그런데 누구든 다들 이제 투명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냈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냈네. 돌려받아야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세무사님. 네. 내가 세금을 원래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냈다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예. 뭐 사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잃어버렸던 영수증을 발견을 한다든지 네. 그때 세금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기간까지 뭐 확실치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걸 비용을 인정을 넣어서 받을지 아니면은 뭐 안 넣을지 일단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나중 돼서 이제 세금을 차라리 그때 이렇게 신고했었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걸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걸 발견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네. 예, 내가 뭐 잘못 신고한 부분, 특히 이제 더 낸 세금이 있다 그런다면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기존에 세금 신고한 게 잘못돼 가지고 이걸 다시 제대로 새롭게 고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해서 내가 냈던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신고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하고요. 경정 청구. 네.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운 단어는 이제 수정 신고라고 해서 네. 내가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요번에 다시 신고해서 제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건 수정 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갑지 않네요. 더 내겠다라고 하는 건 수정 신고. 네.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는 경정 청구. 네, 맞습니다. 네. 일정한 조건에 이제 해당될 때 이제 잘못 신고한 걸 알게 돼서 이제 다시 신고할 때 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가지고 신고서랑 제출해서 경정 청구를 한다든지 수정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금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등. 네. 그러면 경정 청구는 이 세금의 종류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아니에요. 경정 청구는 예.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를 제때 제대로 했었어야 가능합니다. 네. 세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내는 법인세, 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 세목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것처럼 얼마를 내세요라고 해서 고지를 하는 세목이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정 청구,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다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신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고 세목 중에 그 신고 세목 중에 신고를 한 경우에만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신고를 잘못했으니 실수가 있었으니 네. 돌려주세요. 맞습니다. 그렇지 네.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얼마를 내세요라고 날라오는 고지세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세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가 아닌 이의 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아하.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특별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가 됐다 하더라도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특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뀌었다. 네, 종합소득세 정도까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경정 청구 내가 많이 낸 것 같은데 돌려달라. 이게 몇 년 전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경정 청구 기간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5년이에요. 네. 5년이 지나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환급 신청도 불가능한데요. 뭐 오늘 날짜로 따지면 2023년 9월 11일 오늘 날짜로 따지면 거꾸로 역산해서 5년 전인 2018년도 귀속분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그 전과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18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는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5년 후인 거는 2024년 내년 5월 31일인 거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그 세금은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가 더 내는 세금인 수정 신고 같은 경우는요. 과세관청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통보를 할 때까지 통지를 할 때까지 신고가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수정 신고는 사람들이 이제 에이 설마 네.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걸리면 가산세가 누적돼서 나온다. 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경정 청구를 해서 만약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네. 그래서 돌려받게 됐다. 네. 이게 바로 돈이 나옵니까? 언제쯤 돌려받나요? 경정 청구를 접수를 하면은요. 이걸 처리하는 기간이 이제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2개월. 네. 그리고 경정 청구가 아닌 이제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이에요. 요때까지 처리 기간인 건데 네. 이제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 진행 내역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환급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근데 처리 기간이 2달이 지나거나 뭐 3달이 지났는데도 홈택스에 그 내용이 안 뜬다. 그러면 이제 관할 세무서 담당자한테 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요 보면은 이제 뭐 처리 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주일 만에 환급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2달 꽉 채워갖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뭐 한 번 경정 청구를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걸 잘못했더라. 네. 3번 더 경정 청구를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들어오는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홈택스에서 경정 청구를 하고 네. 그 환급까지 다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그 해당 연도는 경정 청구가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청구를 하면은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방금 남기백님이 홈택스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네. 4432님 광고에 나오는 세금 돌려준다는 그 광고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광고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경정 청구라든지 예. 아니면은 보통 이제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요. 예. 내가 돈을 받을 때마다 3.3% 이런 걸 떼고 이제 내가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 기존에 냈던 3.3% 원천징수 당한 금액만큼은 다시 돌려준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랑 비교를 해서 뭐 환급 금액이 있으면 환급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어차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예. 어차피 나오는 거. 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보면은 본인이 작년에 떼었던 3.3%가 얼마인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득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환급 금액까지 국세청에서 다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어차피 홈택스 들어가서 보면은 나오는 정보. 맞습니다. 다만 내가 좀 더 한 번만 더 신경을 써보면은 네, 되는 것들. 네, 수수료 내고 할 필요 없겠죠. 네. 아하. 요거는 사실 그 경정 청구는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실 것 같긴 한데 네. 직장인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 직장인들도 본인의 주된 소득인 급여에 예.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연말정산에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연말정산도.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같은 거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본인 개인
뭐 개인 정보 중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네. 회사에 안 알려서 연말정산 때는 처리를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흐름을 보면은 연말정산은 2월 달에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잘못 신고하거나 이제 누락한 공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돼요. 1차 패자 부활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5월 달에 하는 게. 네. 근데 이때도 놓친 게 있다. 그러면 네.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두 번째 뭐 패자 부활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뭐 재직자라고 한다면은 추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내가 34살이 안 된 청년이라든지 네. 60세가 넘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하는데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네. 그럼 최대 5년 동안 내가 내야 될 세금, 소득세의 많게는 9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네네네. 세금의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요. 예. 이건 이제 회사에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방금 이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감면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있는 메뉴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이름이 좀 길죠. 오호. 네, 요거 메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나라에서 속된 말로 깎아주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직접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네. 좀 너무 영세한 회사여서 이런 거 신청을 만약에 못 하고 있었다. 네, 모르는 그러면 경우가 근로하는 사람이 손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자기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이 조회를 찾아봐라. 네. 꿀팁입니다. 꿀팁. 그리고 다들 이제 뭐 사업이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세금 중에서도 좀 미리 내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받아내야죠. 네, 미리 냈던 세금이 있다면 폐업할 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돌려받는 것보다 폐업할 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네. 토해내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폐업을 했는데 뭐 더 낼 게 있어요?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도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게 있었다. 사업 운영하는 도중에. 환급 받은 게 있었다면 예, 이걸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제 폐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사장 개인한테 이걸 판 걸로 간주를 해요. 네, 어렵게 얘기해서 폐업 시 잔존제하라는 건데요. 이제 기존에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요걸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요 토해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4분의 1씩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6개월마다 4분의 1씩 줄어드니까는 2년이 지났다면 6개월이 4번 지났다고 한다면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토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트럭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 10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있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6개월이 2번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씩 2번 지나서 부가가치세 반 50만 원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그 환불 뭐라 해야 되나? 그 토해낸다라는 걸 환급? 정확히 네. 표현을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부가치세로 납부를 한다고 보면 네. 되죠. 네. 부가세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만약에 네. 폐업했으니까 그냥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사장님들이. 네. 다 쫓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체납징수팀이라는 게 아, 있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세금도 내가 낸 만큼 신용카드처럼 네. 마일리지처럼 포인트가 쌓이더라고요.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포인트. 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이거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세금 10만 원을 낸 거에 대해서 1점씩 포인트가 쌓여요. 네. 근데 이제 10만 원당 1점. 10만 원당 1점. 어떻게 보면 적긴 한데요. 네. 이게 그것도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해가지고 낸 게 10만 원당 1점이고요. 네네. 나라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해서 날라온 고지서 납부는 10만 원당 0.3점이에요. 아이고 짜다. 네. 게다가 예. 뭐 환급을 받잖아요. 세금 환급을 받으면 예. 이거 포인트를 마이너스로 해서 다시 없앱니다.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 연말정산에서 내가 네. 환급 받았다. 네, 그럼 마이너스가 그러면 됩니다. 그나마 있던 포인트도 마이너스로 네, 나라에서 없어지게 가져가요? 됩니다. 네. 아, 이거 금액 확인은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위쪽에 있는 메뉴인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박물관 할인을 받는다든지 쇼핑몰 할인, 뭐 아니면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안 쓰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예. 거의 0%대율에 가까운 뭐 사용률이 사용률이 네. 거의 못 쓰고 있다.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걸 사용한 주된 곳은 보통 어디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커서 좀 천천히 내고 싶어요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납부 유예인데 네. 이럴 때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국세청에. 네. 근데 이제 담보를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천천히 내겠습니다라는 거를 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어야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10만 원당 1점, 고지서 납부는 10만 원당 0.3점. 그마저도 환급 받으면 포인트는 회수해 간다. 저도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별 기대가 안 되네요. 오늘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7.9%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는 254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중소형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절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는 상품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399건에 달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120년 만에 최강 지진 피해자가 2,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중환자의 수가 많은 데다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그 보험은 전통적으로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죠. 근데 요즘에 인터넷 시대가 되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채널도 늘고 있는데 그 방식뿐만이 아니라 뭐 수수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또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나하나 좀 같이 따져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보험은 다 보험 설계사분들 만나서 네. 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죠.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것. 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험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카슈랑스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보험 가입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게 뱅크 어슈어런스 그렇죠. 합쳐져서 네. 방카슈랑스. 은행과 보험의 또 혼합 용어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다이렉트라고 해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통해서만 다 가입하는 거. 또 스마트폰으로도 되고요. 그렇죠. 다 됩니다.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는 방식도 옛날에는 보험사의 전속 채널에 속한 네. 말 그대로 무슨 뭐 S생명이다. 그러면 S생명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가입하는 그 방법이 있었나 하면 지금은 이제 그 보험 대리점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좀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GA라고 하거든요. 거기 설계사들 통해서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 방법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보험 상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비교해보고 싶은 욕구. 상품이 있죠. 다양한 만큼. 네, 그래서 가입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좀 바뀌면서 네. 채널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데 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우리가 가입할 때, 살 때 우리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대리점, 네. 그다음에 LG전자는 LG전자 대리점 가서 이렇게 직접 제조사가 판매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가입하다가 어느 순간 고객들이 좀 더 비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억하시겠지만 하이마트
네. 이런 전자제품 종합 대리점들이 이 양판점이라고 했죠. 예. 그렇죠. 네. 거기 가서 다양한 전자제품의 어떤 브랜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요즘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이런 마트에서 다 비교가 가능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굳이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임대료라든가 뭐 영업사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에서 좀 싸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도 많이 좀 생기고 있고 이렇게 고객들의 니즈가 바뀌면서 상품 판매에 대한 채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 가전제품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게 네. 사실 대리점 가격, 양판점 가격, 온라인 가격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씩 차이가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인가요? 기본적으로 보험료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일단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장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어디서 가입하냐에 따라 약간 내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죠.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마진, 중간에 유통 수수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가입하는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좀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저렴해서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고 네, 방법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게 그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네, 하는 건데 직접 홈페이지에서.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네, 당연히 이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는 그렇죠. 거고 이게 근데 저렴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끼려면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다이렉트에서 다 가입하면 전부 다 싸겠네라고 네. 하시겠지만 사실 일단 다이렉트 채널에서 모든 상품을 다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보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고요. 제한적으로만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고객이 스스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네. 보험 상품이 복잡하잖아요. 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민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쉽고 가입이 간편한 상품들 중심으로만 다이렉트를 판매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실손 보험 아주 네. 간단하죠. 아하. 정해져 있으니까 상품이. 그다음에 정기 보험이라고 뭐 사망 보험 있거든요. 이런 보험 그냥 네. 돌아가시면 받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저축 보험. 뭐 은행 저축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좀 보험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단순한 상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상품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를 통해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보험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좀 간단한 거, 그렇죠. 심플한 것만 네. 다이렉트 온라인 모바일로 판매를 하는 거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실손 보험을 그 모바일로 가입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조금 뭐 가격 비교라는 걸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네. 다이렉트 온라인으로 내가 직접 가입하면 얼마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인데 그냥 오프라인에서 설계사를 만나거나 네.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 것에 비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은 한 5에서 10%의 보험료가 쌉니다. 5에서 10% 네, 정도.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네. 실손 보험료도 약간 저렴한데 그러니까 원래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실손만으로도 가입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반 채널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이거든요. 사망보험은 사망보험 1억 가입하는데 일반 종신보험이 한 30만 원씩 되는 데 비해서 정기보험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한 1, 2만 원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셔서 내가 단순한 상품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다이렉트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하고 네. 정기보험의 사망 보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하는 것이고 예.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 기간 내에 사망하느냐? 네. 종신보험은 언제든지 사망하면은 그렇죠. 보험료가 나오는. 네, 보장 보험금이 내용이 나오는. 죽어서 받는다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훨씬 쌉니다.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정기보험이 그래도 보험료가 좀 높은 편이겠네요. 사망보험이니까. 네네. 은행에서도 보험이 가입 가능하잖아요.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방카슈랑스. 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방카슈랑스로 가능한 거예요?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이제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의 방카슈랑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은행에서 보험을 판다 그래가지고 마치 은행이 보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내가 가입한 상품이 은행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만드는 것이고 그걸 은행에서 똑같이 보험 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해서 가져다 판매하는 것이고요. 네. 방카슈랑스는 약간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단순한 저축보험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몇 가지 특정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이게 좋아요라고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방카슈랑스에서는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은행원이 권해 주는 것 위주로 또 이렇게 그렇죠. 받아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보험 설계사들이 네. 하나의 보험사에 얽매여 있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또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전속 소속돼 있는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대부분이었다면 네. 지금은 보험 대리점이라고 그래서 아까 전자회사 대리점. 같은 경우에 하이마트 이런 경우 네, 양판점처럼 네. 여러 제품을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그렇죠. 설계사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대리점 G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네. 근무하시는 설계사분들은 다양한 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GA 소속 설계사를 만나면 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는 있죠. 이게 GA가 제너럴 에이전시. 예, 예. 네. 근데 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딱 상품이 정해져 있다면 전속 설계사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홈쇼핑이나 케이블 TV 같은 데서 중간중간 그 광고처럼 보험 네. 상품 판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이 그 방송사와 제휴하거나 혹은 네. 광고 계약을 체결해서 광고 방송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뭐 띠링띠링 전화하세요. 네네네네. 전화하게 되면 그 전화한 것이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설계사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아. 그 설계사들이 이제 거기에 상담을 대리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광고 비용을 이제 다시 그 방송사에 납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루트가 다를 뿐이지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결국은 보험 설계사에게 연결되는 구조. 아, 그 라고 보시면 보험 광고 방송도 보험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보험 대리점이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보험 대리점이 더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걸려가는 건지도 좀 알아두면은 네, 그렇죠. 보험료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2부에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최근에 증시 상황, 뭐 애플 비롯해서 좀 이슈가 IT 쪽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세히 2부 때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